안녕하세요. 무인 서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죠. 모모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어린 소녀. 남의 이야기를 한없이 들어주는 모모는 모든 이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고 우리를 환상의 세계로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모모를 따라가다 보면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데요. 오늘은 모모의 이야기 중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너무 재밌어서 뒷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창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꿀잠 되세요. 모모 제1장 어느 커다란 도시와 작은 소녀. 사람들이 아주 다른 말을 쓰던 옛날 아주 먼 옛날 따뜻한 나라들에는 크고 화려한 도시들이 세워져 있었다. 거기에는 왕이 사는 궁전이 우뚝 서 있었고 넓은 도로와 좁은 길과 꼬불꼬불한 골목길이 있었다. 황금과 대리석으로 조각된 신의 상이 서 있는 웅장한 사원도 있고 세계 곳곳의 왕국에서 들여온 온갖 다채로운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시장도 있었으며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이야기하고 연설을 하거나 듣기 위해 모였던 넓고 아름다운 광장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는 극장이 있었다. 그 극장들은 오늘날의 서커스장과 비슷하지만 커다란 돌로만 지어져 있다는 점은 달랐다. 관객이 앉는 좌석은 거대한 깔때기처럼 겹겹이 계단식으로 꾸며졌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극장들은 둥그런 원 모양도 있고 갸름한 타원형 모양도 있고 커다란 반원 모양도 있었다. 사람들은 이 극장을 원형 극장이라 불렀다. 그 중에는 축구 경기장만큼 커다란 것도 있고 겨우 몇백 명의 관객에게 어울리는 자그마한 극장도 있었다. 또 둥근 기둥과 조각들로 꾸며진 화려한 극장이 있는가 하면 아무 장식도 없는 소박한 극장도 있었다. 이 원형 극장들에는 지붕이 없었다. 모든 행사는 탁 트인 하늘 아래서 열렸다. 그래서 화려한 극장에는 관객들이 뜨거운 햇볕이나 느닷없이 쏟아지는 소낙비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좌석 위에 금실로 짠 융단을 높다랗게 쳐놓았다. 소박한 극장에서는 갈대와 지프로 짠 차일이 그 구실을 했다. 한마디로 극장들은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꾸며졌다. 하지만 모두들 극장을 갖고 싶어 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열정적인 청중이여 관객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대에서 그려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나 우스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면 무대에서 벌어지는 삶이 자신들의 일상의 삶보다 더 현실 같다는 묘한 느낌을 갖곤 했다. 그들은 이러한 또 다른 현실에 귀 기울이기를 좋아했다. 그 후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다. 옛날에 커다란 도시들은 몰락했고 사원과 궁전들은 무너져 버렸다. 비바람과 추위와 뜨거운 햇볕으로 돌덩이들은 깎이고 구멍이 뚫렸다. 커다란 극장들도 세월의 풍파에 시달려 폐허만이 남았다. 여기저기 어지럽게 금이 간 담벽 틈새에서는 지금은 여치들만이 잠든 대지의 숨결처럼 들리는 단조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이 커다란 옛 도시 가운데에는 오늘날까지 커다란 대도시로 남아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물론 그 안의 삶은
아주 딴판이 되었다. 사람들은 자동차와 전철을 타고 다니고 전화와 전등을 쓴다. 하지만 새 건물들 사이에는 아직도 군데군데 둥근 기둥들, 성문, 무너진 담 모퉁이 한 자락, 저 옛날의 원형극장터가 남아있다. 바로 그런 도시에서 모모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 커다란 도시의 남쪽 끝머리, 밭이 시작되고 갈수록 누추해져가는 오두막집들이 있는 곳, 빽빽한 소나무 숲에는 무너진 작은 원형극장이 숨어 있었다. 그곳은 저 옛날에도 화려한 극장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극장이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곧 모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이 폐허는 거의 잊혀져 있었다. 몇 안 되는 고고학 교수들이 이곳을 알고는 있었지만 더 연구할 것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이 폐허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게다가 그곳은 그 대도시에 있는 다른 유적지와 견줄 만한 대단한 유적지도 못 되었다. 그래서 어쩌다 관광객 몇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 그곳에 와서는 잡초가 무성한 자석들 사이를 오르내리고 소란을 떨다 기념사진을 찍고 다시 가버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고 나면 이 원형 석조 극장터에는 다시 고요함이 깃들이고 여치들은 잠시 중단했던 똑같은 음의 끝없는 노래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이 묘한 원형 극장터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이웃마을 사람들 뿐이었다. 그들은 이곳에 염소를 풀어놓아 풀을 뜯겼고 아이들은 가운데 둥근 마당에서 공놀이를 했다. 밤이 되면 간혹 사랑하는 연인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요즘 들어 누군가가 극장터에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린아이, 아마도 어린 소년인 것 같다는 얘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옷차림이 약간 이상했기 때문이었다. 이름은 모모라든가 아무튼 그 비슷한 이름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모모의 모습은 약간 이상했다. 깔끔함과 단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놀랄 정도였다. 키는 작았고 대단한 말라깽이였다. 그래서 아무리 자세히 봐도 겨우 8살짜리인지 아니면 벌써 12살이 된 소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아이의 머리는 칠흑같이 새카만 고수머리였는데 한 번도 빗질이나 과이질을 한 적이 없는 듯 마구 뒤엉켜 있었다. 깜짝 놀랄 만큼 예쁜 커다란 눈은 머리 색깔과 똑같이 까만색이었다. 거의 언제나 맨발로 돌아다녀서 발 역시 새까맸다. 모모는 겨울에만 가끔 신발을 신었다. 하지만 그 신발은 언제나 짝짝이인데다가 너무 헐렁했다. 하지만 그 애가 갖고 있는 것이라곤 어디선가 주었거나 선물로 받은 것뿐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색색까지 알록달록한 천을 이어 붙여 만든 치마는 복사뼈까지 치렁치렁 내려왔다. 모모는 그 위에 다 낡아빠진 헐렁한 남자 웃옷을 걸치고 있었다. 기다란 소매는 손목까지 걷어올렸다. 하지만 소매를 잘라낼 생각은 없었다. 앞으로 키가 더 커질 것을 미리 계산했기 때문이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극장터의 무대 밑에는 반쯤 무너져 내린 방이 몇 개 있었다. 그 방들은 바깥벽에 난 구멍으로 드나들 수 있었다.
모모는 이곳을 집처럼 꾸며놓았다. 어느 날 점심 무렵에 근처에 사는 몇몇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모모를 찾아와 이것저것 캐물었다. 모모는 내쫓길까봐 걱정이 되어 마주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모모는 곧 그들이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 역시 가난하고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한 남자가 물었다. 그래, 여기가 마음에 드니? 모모는 대답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계속 살 작정이니?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널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없어요. 내 말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모모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얼른 대답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꼬마야, 그럼 넌 어디서 온 거니? 모모는 손으로 어딘가 저 먼 곳을 가리키는 막연한 흉내를 내보였다. 남자는 계속해서 캐물었다.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니? 모모는 어쩔 줄 모르고 그 남자와 다른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어깨를 약간 으쓱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한숨을 쉬었다. 남자는 말을 이었다. 겁낼 것 없다. 널 쫓아내려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널 돕고 싶단다. 모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는 눈치였다. 네 이름이 모모라던데 맞니? 예. 아주 예쁜 이름이구나. 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야. 누가 지어주셨지? 저요. 네가 네 이름을 지었다고? 예. 그럼 생일이 언젠데? 모모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제가 기억하기론 저는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친척 아주머니나 아저씨나 할머니도 없니? 도대체 네가 찾아갈 만한 가족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모모는 남자를 말끄러미 바라보기만 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남자는 말했다. 그래, 하지만 넌 아직 어린애잖니. 대체 몇 살이지? 모모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100살요. 마을 사람들은 모모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자, 장난하지 말고 몇 살이지? 모모는 조금 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102살요. 한참 후에야 사람들은 모모가 어쩌다 주워들은 숫자가 몇 개 되지 않는 데다가 세마기를 배운 적도 없어서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고 나서 말했다. 자, 내 말을 들어봐. 네가 여기 살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어떨까? 그러면 넌 고아원에 가게 될 거고 거기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얻게 될 거야. 셈하기, 읽기, 쓰기랑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니? 응? 모모는
깜짝 놀라 남자를 쳐다보더니 입속말로 말했다. 아니요, 그런 데는 가지 않겠어요.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곳에는 다른 아이들도 있었어요. 창문에는 창살이 있고 매일 매를 맞았어요. 정말 억울하게 맞았죠. 전 밤에 담을 넘어 도망쳤어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랬구나.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부인이 말했다. 그래, 그럼 좋아. 하지만 넌 어린아이잖니? 널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 모모는 안심하며 대답했다. 제가 돌보죠. 정말 너 혼자 할 수 있어? 전 필요한 게 많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눈짓을 주고받고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말을 걸었던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얘 모모야. 우리 생각엔 네가 우리들 중 한 사람 집에서 살면 좋을 것 같구나. 사실 우리도 널찍한 집에서 살고 있진 않아. 집집마다 대개는 먹여 살릴 애들이 잔뜩 있고, 하지만 아이가 하나쯤 더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네 생각은 어떠니? 모모는 처음으로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절 그냥 여기에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의논하고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다. 여기서도 모모가 그들 중 한 사람 집에서 사는 것 못지않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모모를 보살피기로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혼자서 보살피는 것보다 훨씬 간단할 테니까. 마을 아이들은 모모를 위해 일부러 남긴 음식을 들고 찾아왔다. 어떤 아이는 치즈 한 조각을, 어떤 아이는 작은 빵 조각을, 또 다른 아이는 과일을. 마을에는 아이들이 아주 많았고 그날 밤엔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당장에 일을 시작해서 모모가 살고 있는 반쯤 허물어진 집을 깨끗이 치우고 정성껏 수리했다. 모모를 찾아온 마을 사람 중에는 미장이도 있었다. 미장이는 돌로 조그만 난로를 지어주고 그 위에 녹슨 연통까지 달아주었다. 나이든 목수 할아버지는 널빤지 몇 장을 모아와서 조그만 책상 하나와 의자 2개를 만들어 주었다. 부인들은 낡았지만 멋진 소용돌이 장식이 달린 새 침대와 조금 찢어진 매트리스 1개, 담요 2장을 갖고 왔다. 이렇게 해서 허물어진 극장터 무대 밑의 바위 구멍은 아늑하고 작은 방으로 꾸며졌다. 꼬마 모모와 이웃 마을 사람들의 친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제2장 뛰어난 재능과 아주 평범한 싸움. 그때부터 모모의 형편은 좋아졌다. 어쨌든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했다. 사정에 따라 마을 사람들의 여유에 따라 넘칠 때도 있었고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아무튼 언제나 먹을 것이 있었다. 집이 있고 침대가 있고 쌀쌀한 날씨에는 난로에 불도 뗄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긴 것이 가장 좋았다.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을 만난 것은 모모에게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긴 모모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마을 사람들 역시 모모를 만난 것이 커다란 행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모모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전에 그 아이 없이 어떻게 지낼 수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이 작은 소녀가 그들 곁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녀는 더욱더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모모의 집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모모 곁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앉아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모모가 필요하지만 직접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은 모모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아직 모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이 말은 인근 마을 사람들이 의뢰하는 일상어가 되어버렸다.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길 빕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느님만이 아실 일이지. 같은 말을 하듯이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모모가 누구에게나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을 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꼭 맞는 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모모는 이 세상 모든 아이가 그렇듯이 그런 일을 잘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모모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이를테면 노래를 잘한다든지, 악기를 다룰 줄 안다든지, 혹시 서커스단에 있었던 적이 있어서 춤을 추거나 고개를 할 줄 알았던 것일까? 그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모모가 마술을 부릴 줄 알았던 것은 아닐까? 모든 근심과 어려움을 단번에 잊게 해주는 비밀스러운 주문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꼬마 모모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재주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재주였다. 그게 무슨 특별한 재주람. 남의 말을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독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린 것이다.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더욱이 모모만큼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도 없었다. 모모는 어리석은 사람이 갑자기 아주 사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무슨 말이나 질문을 해서가 아니었다. 모모는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커다랗고 까만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었다. 모모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문득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모모에게 말을 하다 보면 수줍음이 많은 사람도
어느덧 거침이 없는 대담한 사람이 되었다. 불행한 사람, 억눌린 사람은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이웃이면서도 죽자사자 한바탕 싸우고 난 뒤로 서로 말도 하지 않던 두 남자가 원형극장으로 모모를 찾아왔다. 다른 사람들이 이웃끼리 서로 원수로 지내는 것은 옳지 않으니 한번 모모에게 가보라고 권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 마지못해 충고를 따랐다. 이렇게 해서 극장에 온 두 사람은 각각 원형극장의 돌좌석 다른 편에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다. 그들은 철천지 원수 마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울하게 앞만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모모의 거실에 난로를 놓아주고 예쁜 꽃그림을 그려주었던 미장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미장이는 끝을 꼬아 올린 검은 수염을 기른 힘센 장정이었고 이름은 니콜라였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니노였다. 니노는 바싹 마른 데다가 언제나 약간 피곤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도시 변주리에 조그만 술집을 세내어 운영하고 있었다. 고작 노인 몇몇이 포도주 한 잔을 시켜놓고 밤늦게까지 앉아 지나간 추억을 이야기하는 그런 술집이었다. 니노와 그의 뚱뚱한 아내 역시 모모의 친구였다. 그들은 맛있는 것을 들고 종종 모모를 찾아오곤 했다. 모모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잔뜩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누구한테 먼저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모모는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두 사람에게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석조 무대의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모모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많은 일들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그리고 모모가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그것은 바로 시간이었다. 화가 잔뜩 난 두 사람은 오랫동안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니콜라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가봐야겠다. 여기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호의를 보여준 거야. 하지만 모모, 너도 봤지? 저 사람은 끝내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구나. 이런 판에 더 오래 기다릴 이유가 어디 있겠니? 그러면서 니콜라는 정말 가려고 몸을 돌렸다. 니노가 뒤에서 소리쳤다. 그래, 갈 테면 가봐. 자네는 여기 올 필요도 없었어. 난 사기꾼과 화해할 생각이 없으니까 말이야. 니콜라는 몸을 돌렸다.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으르렁대면서 다시 돌아왔다. 도대체 누가 사기꾼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해봐. 니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주지. 힘이 세고 성질이 사나우니까 아무도 자네에게 바른 말을 못할 줄 알지? 하지만 난 달라. 나는 자네에게 또 들을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네. 자, 어서 와서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내 목을 졸라보지 그래. 니콜라가 주먹을 불끈 쥐고 고함쳤다. 내가 정말 그랬다면 아무 소리 안 해. 하지만 모모야,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완전히 중상모략이지.
난 그냥 저 친구 옷깃을 움켜잡아 술집 뒤에 있는 시궁창에 던질 것뿐이란다. 지 새끼도 거기 빠져 죽진 않아. 그리고는 니노 쪽으로 몸을 돌려 소리쳤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자넨 멀쩡하게 살아있군 그래. 한동안 거친 욕설이 오갔다. 모모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서로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곧 니노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니콜라의 따귀를 때렸고, 그래서 니콜라가 니노를 시궁창에 매다 꽂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니노 말로는 니콜라가 먼저 니노의 그릇을 몽땅 박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니콜라가 씩씩대며 반박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맥주잔 하나를 벽에다 던졌을 뿐이야. 게다가 어차피 그 잔은 금이가 있었다고. 니노가 대꾸했다. 그래도 그 잔은 내 잔이야. 알겠어? 자넨 그런 짓을 할 권리가 없어. 하지만 니콜라는 니노가 미장이로서 그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권리가 있었다고 했다. 니콜라는 모모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니? 글쎄, 내가 밤낮으로 술에 취해 있어서 담을 똑바로 쌓을 수 없다는구나.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그랬다는 거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피사의 사탑 공사에 참여했을 거라나. 니노는 대답했다. 하지만 니콜라, 그건 농담이었어. 니콜라는 화를 내며 말했다. 멋진 농담이군 그래. 난 그런 농담을 듣고 웃을 순 없네. 그렇지만 니노가 그런 농담을 했던 이유는 니콜라가 기분 나쁜 농담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곧 밝혀졌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니노의 집 대문에 선명한 빨간색 페인트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사람이 술집 주인이 된다. 니노는 그것을 농담으로 생각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안갚음을 했다는 얘기였다. 두 사람은 두 가지 농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멋진 농담인지를 놓고 티격태격하더니 다시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다가 갑자기 싸움을 뚝 그쳤다. 모모는 눈이 둥그레져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그 눈길의 의미를 해독할 수 없었다. 저 아이가 마음속으로 우리들을 우습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슬퍼하는 걸까? 모모의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갑자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 듯이 부끄러워졌다. 니콜라가 말했다. 좋아, 자네 집 대문에 그런 말을 쓰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니노, 자네가 손수 포도주를 한 잔만 따라주었어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네. 이치가 그렇잖아, 안 그런가? 나는 언제나 꼬박꼬박 돈을 지불했으니 말일세. 자네가 나를 그렇게 대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네. 니노가 맞받아쳤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성 안토니우스 일은 잊어버렸나? 얼굴이 해쓱해지는군. 자넨 날 철저하게 속였어. 그런 일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니콜라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어이가 없다는 듯이 자기 이마를 쳤다. 내가 자네를 속였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네가 날 속이려고 했잖아. 물론 성공하지 못했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사정은 이랬다. 니노의 작은 술집벽에는 성 안토니우스를 그린 천연색 그림이 걸려 있었다. 니노가 언젠가 잡지에서 오려내어 액자에 끼운 그림이었다. 어느 날 니콜라가 마음에 든다면서 니노에게 그림을 사겠다고 했다. 니노는 솜씨 좋게 흥정을 해서 니콜라가 그림값으로 라디오를 내놓게 만들었다. 니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니콜라가 손해를 보는 것이 분명했으니까. 결국 거래는 성사되었다. 하지만 그림과 마분지로 된 액자 뒷면 사이에 지폐가 한 장 끼워져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니노는 전혀 몰랐던 돈이었다. 이제 그가 속아 넘어간 꼴이 되었다. 화가 난 니노는 니콜라에게 돈은 흥정에 들지 않았으니까 그 돈을 돌려달라고 단호하게 요구했다. 니콜라는 그 요구를 거절했고 그 후 니노는 니콜라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야기가 사건의 발단까지 거슬러 올라가자 두 사람은 한동안 잠자코 있었다. 먼저 니노가 물었다. 솔직하게 말해보게, 니콜라. 흥정을 하기 전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나 몰랐나? 물론 알았지. 그렇지 않다면 어느 누가 그렇게 손해나는 흥정을 하겠나? 그렇다면 인정하게 자네가 날 속인 거야. 왜? 정말 돈이 있다는 걸 몰랐나? 몰랐어. 맹세하지. 좋아. 그래도 자넨 날 속일 마음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그런 허접 쓰레기 같은 신문지 조각으로 내 라디오를 차지할 생각을 할 수 있나? 응? 그런데 자넨 어떻게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됐나? 이틀 전에 한 손님이 성 안토니우스에게 바치는 헌금으로 그곳에 돈을 끼워 넣는 걸 보았네. 니노는 입술을 깨물었다. 많았나? 니콜라가 대답했다. 더도 덜도 많고 꼭 내 라디오 값에 상당하는 액수였네. 니노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싸움의 진짜 원인은 내가 잡지에서 오려낸 성 안토니우스 때문이었군 그래. 니콜라가 머리를 긁적이며 작은 소리로 웅얼거렸다. 그렇지. 원한다면 그림을 돌려주겠네, 니노. 니노가 위엄있게 대답했다. 천만에 그럴 필요 없네. 바꾼 건 바꾼 거야. 대장부끼리 한 약속은 지켜야지. 여기서 두 사람은 동시에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들은 돌계단을 내려와 풀이 웃자란 둥근 마당 가운데서 얼싸안고 상대방의 등을 토닥였다. 그러고는 모모를 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 고맙다. 잠시 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모모는 오랫동안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모모는 자기 친구인 두 사람의 사이가 다시 좋아져서 마음이 정말 흐뭇했다. 모모는 이 세상 모든 것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개, 고양이, 귀뚜라미, 두꺼비. 심지어는 빗줄기와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 그들은 각각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모모에게 이야기를 했다.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밤이면 모모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머리에 이고 옛 원형극장의 둥근 마당에 혼자 앉아 거대한 정적의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곤 했다. 제5장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와 한 사람만을 위한 이야기. 모모는 날이 가면 갈수록 강강 안내원 기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처럼 한결같지 못한 경박한 젊은이에게 이런 말을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헝클어진 머리에 이 조그만 소녀를 깊이 사랑했다. 그리고 어디든 데리고 다니고 싶어 했다. 이미 말했듯이 기기는 이야기하기를 아주 좋아했다. 그런데 이 점에서 기기 자신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커다란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예전에 기기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궁색한 지경에 빠지기도 하고 도무지 그럴듯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많았다. 그래서 전에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하기도 하고 영화나 신문에서 보았던 이야기를 슬그머니 활용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땅 위를 걷는 격이었다고 할까. 하지만 모모를 만난 다음부터 기기의 이야기는 갑자기 날개를 얻었다. 특히 모모가 곁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면 그의 환상은 봄날의 풀밭처럼 활짝 피어났다. 그의 주변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제 그는 몇 날 며칠, 몇 주일 동안 이어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상상의 나래가 자기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어서 기기 자신도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정도였다. 어느 날 여행객들이 원형 극장을 둘러보러 왔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의 모모는 조금 떨어진 돌계단 위에 앉아 있었다. 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슈트라 파치아 아우구스티나 여왕은 비겁한 부들부들족의 끊임없는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또 한 번 부들부들족의 공격을 물리친 여왕은 끊임없이 귀찮게 구는 이들의 공격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들부들족의 크삭 소트락솔루스 왕이 금붕어를 바치지 않으면 지새끼 한 마리 남겨두지 않고 모두 몰살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지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때 이 나라에서 금붕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슈트라 파치아 여왕은 한 여행객을 통해서 크삭 소트락솔룩스 왕이 다 잘하면 황금으로 변하는 조그만 물고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왕은 이런 희귀한 물건을 꼭 손에 넣고 싶었습니다. 크삭 소트락솔루스 왕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왕은 진짜 금붕어는 침대 밑에 숨기고 여왕에게는 보석으로 치장한 수프 접시에 하기고래를 담아서 보냈습니다. 금붕어가 좀 작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왕은 보내온 물고기가 너무 커서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크면 클수록 더 좋지. 여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크면 더 많은 황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금붕어는 금빛을 조금도 띠고 있지 않아서 여왕은 조금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사신은 물고기가 다 자라야 금으로 변하지 그전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물고기의 성장을
절대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신의 말을 듣고 여왕은 안심했습니다. 아기 고래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양의 먹이를 먹어치웠지요. 하지만 슈트라파치와 여왕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양껏 먹고 뚱뚱보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수프 접시는 물고기에게 너무 비좁게 되었습니다. 크면 클수록 좋지. 슈트라파치아 여왕은 이렇게 말하며 물고기를 목욕탕 욕조로 옮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나 쑥쑥 자라던지 얼마 안 가서 욕조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여왕님의 수영장으로 옮겼죠. 옮기는 일만 해도 벌써 아주 번거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황소만큼이나 무거웠거든요. 물고기를 옮기다가 한 노예가 미끄러졌는데 글쎄 여왕은 그 불행한 노예를 사자밥으로 던져주라고 명령했지 뭡니까? 물고기는 여왕에게 전부나 다름없었거든요. 여왕은 매일 몇 시간이고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아서 물고기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황금을 생각했습니다. 크면 클수록 더 좋지. 여왕은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문장은 누구나 따라야 할 원칙으로 공표되었고 녹쇠판에 새겨져 모든 공공건물에 내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왕의 수영장도 물고기에게 너무 비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건물을 짓게 하셨지요. 지금은 무너졌지만 예전에 이 건물은 거대한 원형 수족관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맨 가장자리까지 물이 채워진 이 수족관에서 비로소 편안하게 몸을 쭉 펴고 헤엄칠 수 있었지요. 여왕은 낮이고 밤이고 저기 보이는 저곳에 몸소 나와서 거대한 물고기가 황금으로 변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노예도 친척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물고기를 훔쳐갈까봐 여왕은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저기에 앉아서 눈도 붙이지 않고 물고기를 지켜보던 여왕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여의어갔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황금으로 변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않고 철벅거리며 신나게 헤엄치고 다녔습니다. 여왕은 점점 더 나란 일을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비겁한 부들부들족이 기다렸던 건 바로 그것이었죠. 부들부들족은 크삭 소트락 솔루스 왕의 지휘 아래 마지막 원정을 감행했고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손쉽게 왕국을 전복했습니다. 공격을 막으려는 병사 한 사람 만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백성들은 누가 왕국을 다스리든 어차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마침내 진상을 알게 된 여왕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슬프도다. 오, 나는 다만. 유감스럽게도 그 다음 말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왕이 이 수족관에 몸을 던져 모든 희망을 앗아간 물고기 곁에서 세상을 하직한 건 확실합니다. 크삭 소트락 솔루스 왕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고래를 잡게 했고 온 국민이 일주일 동안이나 고래구이를 포식했다고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믿으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배우셨겠죠? 기기는 이 말을 끝으로 안내를 마쳤다. 깊은 감동을 받은 여행객들은 폐허가 된 원형 극장터를 외경심을 갖고 둘러보았다. 다만
한 사람이 미심쩍어하며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은 언제 일어난 겁니까? 대답이 궁해서 당황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기기는 이렇게 대답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슈투라 파치아 여왕은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 노이오지우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은 자기가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 노이오지우스가 어느 때 사람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 사람은 이렇게만 말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행객들은 모두 아주 만족했고 이번 관광은 아주 유익했다. 옛 시대를 그렇게 생생하게 재미있게 설명한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칭찬했다. 이 대목에서 기기는 공손하게 책모자를 내밀었다. 여행객들은 감동의 대가로 아끼지 않고 돈을 내놓았다. 심지어는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까지도 동전 몇 개를 책모자에 던져놓았다. 더욱이 기기는 모모가 온 다음부터는 한 번도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한 적이 없었다. 그는 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은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했다. 모모가 청중 가운데 섞여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는 자기 마음속에서 수문이 열리듯 새로운 이야기가 끊임없이 용솟음치며 쏟아져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오히려 언젠가 미국에서 여행 온 두 기부인을 안내했을 때처럼 이야기가 너무 황당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억제해야 할 정도였다. 그럼 기기가 기부인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든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자. 존경하는 부인, 아름답고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듯이 붉은 왕이라고 불리는 잔인한 폭군 마르크 센티우스 코무누스는 일찍이 전 세계를 자신의 뜻대로 바꾸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은 도무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마르크 센티우스 코무누스는 노년에 이르러 미치광이가 되었지요. 부인들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병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군이 미쳐 날뛰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죠. 마르크 센티우스 코무스는 기존의 세계는 차라리 내버려두고 아주 참신한 세계를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똑같은 크기의 천체를 만들고 그 위에 집과 나무와 산과 바다와 냇물과 강을 비롯한 모든 것을 지구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라고 명령했지요. 당시 지구에 살고 있는 전 인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엄한 명령에 못 이겨 이 엄청난 작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선 거대한 천체를 놓을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곳은 바로 그 받침대의 폐허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만한 크기의 거대하고 둥그런 천체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천체가 완성되자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쏙 빼닮은 모형들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천체를 만드는 데는 아주 많은 재료가 필요했지요. 그런데 그 재료를 구할 때라고는 지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체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만큼 지구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죠. 마르크 센티우스 코무누스는 엄청난 공사를 벌인 보람도 없이 결국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라는 것을 알고는 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보세요.
무너지긴 했지만 지금도 알아볼 수 있어요. 깔때기처럼 움푹 들어간 이곳은 옛 지구의 표면이 놓여있던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온 예민한 노부인들은 얼굴이 해쓱해졌다. 한 부인이 물었다. 그러면 그 천체는 어디 있나요? 기기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그 위에 서 계시잖아요. 오늘날의 세계가 바로 새로운 천체예요. 예민한 두 노부인은 기겁해서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 버렸다. 기기는 할 일 없이 책모자를 내민 꼴이 되었다. 하지만 기기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꼬마 모모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제일 좋아했다. 모모가 옛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기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주로 옛 이야기였다. 이야기 속에는 거의 언제나 기기와 모모가 등장했다. 그 이야기는 두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고 기기의 다른 이야기들과는 아주 달랐다.